안녕하세요. 8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 치기 전에 1주에서 7주까지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앞이라 되게 긴장되시고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도 전체적인 나무, 숲을 알면은 각각의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 지금 교정에 피어있는 벚꽃이고요. 물 준비해 주시고 기지개 쫙 펴주시고 네, 복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주차 때 했던 게 간호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 우리 백의의 천사인 나이팅게일 그리고 핸더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볼까요? 네, 오른쪽 보시면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간호를 환자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돕는 것.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은 이 환경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크리미아 전쟁에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데 나이팅게일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어요. 통계를 해보니. 그래서 이분은 통계학적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봤더니 깨끗한 환경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청소 개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내과적 무균술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나이팅게일의 이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버지니아 핸더슨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이분은 그 개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간에 그가 힘과 의지 또는 지식을 가졌다면 도움 없이 수행하였을 건강과 건강 회복 또는 평화로운 죽음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핸더슨의 간호의 정의였고요. 이 나이팅게일과 다른 것은 이 건강하거나 아픈 개인을 모두 돌봐야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대상자와도 소통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핸더슨은 간호사 역할 중에서 교육 그리고 옹호 역할을 언급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정의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간호의 수혜자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간호사 수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소비자, 환자, 그리고 대상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 수혜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 소비자, 컨슈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상품을 할 때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본다면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하는 개인, 집단, 지역 사회를 말하고 건강관리 상품, 건강관리를 상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비자라고 한다. 있었고요.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 환자는 페이션트는 의학적 치료와 돌봄을 기다리거나 받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비해서 대상자는 어떤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이 부분은 건강 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 이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혜자들은 단지 아픈 사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것 외에 이런 지지, 정보, 안의 제공 이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 또는 지인과 상호작용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건강관리의 수혜자를 대상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네. 그리고 간호의 범위에는 이런 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다 돌봄을 제공하는 걸 얘기하고 네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영역에는 건강과 안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임종자를 위한 돌봄이 있었고 각각의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과 안녕 증진에는 영양 및 신체적 안위 증진, 약물이나 알코올 오용 예방 해서 우리가 알코올리즘 환자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흡연 제한하는 거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사건이나 상해 예방 등이 이 건강과 안녕 질병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질병 예방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 면역요법, 태아 유아관리, 성병 예방 이것이 예방이라는 것
면역 이런 것도 다 면역 올리는 게 예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질병 예방에. 그리고 건강 회복 같은 경우에도 아픈 사람에게 투약, 목욕, 특수한 절차, 치료 같은 직접 간호라,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거나 대변 잠열 검사,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이런 사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건강 회복. 옆에도 나와 있죠. 대상자 문제에 대해 다른 건강 관리 전문인들과 상담, 그리고 뇌졸중 후 재활운동, 회복 활동에 대해 대상자를 교육하는 것도 회복이고, 최적 수준의 기능으로 대상자를 재활시키는 것이 다 건강 회복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임종자를 위한 돌봄에 있어서는 오늘날 간호사들은 가정병원 기타 시설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임종자를 위한 돌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취업 분야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병원 간호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업 간호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개설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가정 전문 간호사, 보건 직렬 전문 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분야였고,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이 우리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돌봄 제공자라고 해서 케어 기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 심리적으로 돕는 행위이며, 이것은 이제 발달, 문화, 영적 수준을 다 포함하는 것이 케어 기버 얘기고요. 의사소통자,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 이제 교육하는 부분들, 그리고 옹호자라고 해서 다른 건강 전문인에게 대상자의 요구와 바람을 다 대신해서 표현해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환자의 편이 되어서 옹호해 주는,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역할도 하고, 변화 촉진자로는 금연, 금주 이런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리더 역할도 하고, 관리자 역할, 그리고 연구자,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임상에서도 새로운 방법,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간호 방법 개발하고 이제 간호 실무를 향상시키는 연구자의 역할, 사례 관리자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닥제 건강관리팀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확대된 역할에서는 전문 실무 간호사 얘기가 나오고요. 임상 전문 간호사, 조산사, 간호교육자, 간호연구자, 마취 전문 간호사 이런 사람들과 확대된 전문 간호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까지 해서 1주차 복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차 때는 뭘 배웠나요? 네, 간호과정이었습니다. 네, 간호과정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여기 보시면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교재에서 52페이지에 보면 사례가 나왔어요. 이 사례에서 이 단계,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든자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최대 환기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계획을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서 기침과 심호흡을 2시간 안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여기 계획에서는 이제 3시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3시간 했을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정에 해당되는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인 사정 그리고 진단에 해당되는 이제 난다에 따라서 진단을 내렸죠. 간호진단, 그 간호진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 중재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안 된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는 이 순환적인 게 간호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과정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록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교재에서 이제 문서 작성 시스템이라고 해서 출처 중심 기록이 있었고, 그 중에서 출처 중심 기록, 그리고 서술식 기록,
그리고 문제 중심 의무 기록, 뭐 경과 기록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처 중심 기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좌측 반신마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는 진료기록, 의사처방, 간호기록, 물리치료, 뭐 사회복지 이런 것들에서 다 찾을 수 있어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네, 서술적 기록은 뭐 응급 상황에서 편리한 기록법이라는 거라 해서 이 기록마다 장점들이 있었어요. 단점이랑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록과 보고에 있어서 보고는 이제 핸드오프 의사소통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3 시프트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해서 각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이제 인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S바라고 해서 박스 8-5가 있었어요. S바. 이 S바는 여기 얘기하듯이 어떤 이제 상황을 소개하는 거죠. 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상황, 시츄에이션을 어떤 상황이라는 건 얘기를 하고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간호사는 어떤 사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권고해 주느냐는 이제 S바입니다. 그래서 S바를 지금 4학년 실습에서 지금 시뮬레이션 실습이라 하는 과목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나의 예를 들어준다면 조금 더 쉽게 이 S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제 산후출혈을 하는 산모거든요. 산후출혈은 이제 아기 놓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태반까지 나오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이제 패드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분마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4시간 늦은 5시간이 이렇게 경과된 산모가 어지러움과 질출혈을 호소하고 얼굴 창백하고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도 엄청 이 산모 출혈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게 S바에서 S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B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는 이제 이 사람은 이번에 3번째 이제 애를 놓는 거고 그리고 정맥으로는 애기 놓고 나면 자궁이 수축돼야 되니까 이런 약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패드를 적셨다 했잖아요. 피가. 그러면은 이 패드가 몇 개를 적셨는지 그리고 패드 무게를 재서 어느 정도의 출혈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A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권고는 어떤 거를 간호사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피가 나면은 우리가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쇼크도 오고 그래서 엉덩이를 올려주는 이제 산모 같은 경우는 골반 고위 체위를 취해주거든요. 다리를 올려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게 S바예요. 그래서 상황 그리고 이제 배경 그리고 사정한 거 그리고 어떤 거를 해주는 거, 권고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S바이고 이게 의사소통이고요. S바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거는 간호사끼리에도 이제 인계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바에 대한 개념이 조금 쓰셨으면 좋겠네요. 3주차 복습입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활력 바이탈 사인이 나오죠. 그럼 바이탈 사인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징후인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징후. 그래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전통적인 활력 징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통증 얘기도 5번째 활력 징후라는 얘기를 있으면서 우리 또 뒤에 통증도 배우기는 했잖아요. 네, 7주차 때. 그래서 바이탈 사인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BTRBP라고 하죠. 그러면 B에 해당되는 바디 템퍼레처, 체온입니다. 그래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체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고 체온 조절 이렇게 균형 시소 역할을 하면서 체온 열 소실, 열 생산 설명 다 드렸던 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그리고 일주기 변동, 그리고 운동, 호르몬, 스트레스, 환경 등이 여기에 해당됐었고요. 그리고 체온의 변화에서는 이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열, 고체온증, 열증, 뭐 발열, 무열 이런 것들.
그래서 체온의 변화들, 그리고 간헐열, 이장열, 재기열, 계류열, 그리고 분리열, 열사병, 열피로까지 얘기를 했던 체온의 변화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발열의 임상 증상에 보면은 이제 일단 열이 많이 나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고온, 고열, 그리고 저온, 저체온증이 되겠죠. 그래서 고체온증, 저체온증에 대한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트리트를 하는 건지를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체온은 어디서 측정을 하게 될까요? 네, 측정 부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강, 그리고 고창자 직장이라고 하는 이제 항문에서 재는 거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고막, 그리고 관자, 측두, 동맥.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체온 엄청 많이 재죠? 네. 그래서 체온 측정 부위 이런 것들도 어디서 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 나와 있는 163페이지 관자 동맥 체온에서 I 관자 동맥 쪽으로 재고, 그리고 겨드랑이 재고, 그리고 고막 체온계 보이시죠? 그래서 항문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상 사진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TPR, BP 중에서 P에 해당되는 펄스입니다. 그래서 맥박을 어디서 재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알아야 될 거고요. 맥박 사정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워밍업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의 맥박을 측정해서 올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학생들 다 잘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요골 동맥에 잘 짚어서 하셨죠? 네,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맥박 측정 부위는 책에 잘 나와 있죠. 관자동맥, 그리고 목동맥, 위팔동맥, 요동맥, 그리고 심천 부위는 따로 이제 청진기로 들어야 되는 부위였고, 그리고 넙다리 동맥 재는 곳, 그리고 이제 하반 쪽으로 이제 하지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요 오금 동맥, 그리고 뒤정강뼈 동맥, 발등 동맥 이렇게 해서 이런 부위에 지금 맥박을 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잴 때는 여기 팔에 위팔 동맥에 청진기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왜 거기에 대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천 부위 재는 부분. 맥박 펄스에 해당되는 정상 수치는 분당 60에서 100회였죠. 네, 그래서 100회 이상이 되는 것은 타키카디아, 60회 이하는 브라디카디아 해서 서맥으로 하면 되고,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부정맥.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잡으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맥박이 지금 빈맥인지 서맥인지 혹시 부정맥이 없는지, 부정맥이 있다면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이번에 배워서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4주차 때는 이제 TPR, BP 중에서 R과 BP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요. 그 R에 해당되는 레스피레이션,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 얘기할 때 이 그림 9-17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괄호막, 이제 이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제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 수축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복장뼈는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서 안에 공간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흡기 시에는, 호기 시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복장뼈도 안쪽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후 내쉬면 이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를 할 때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자위를 취하게 됩니다. 앉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처럼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가서 공간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들은 조금 자위를 취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전이고,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제 운동,
이제 신진대사를 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기온 상승, 대기압 상승에 따른 산소 농도 저하 이런 것들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죠. 수면제, 진통제가 있으면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기온이 하강되면 또 호흡수도 감소시키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고, 여기도 과다한기는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에서 20회에서 해당되는 것은 브레딥니아, 타킵니아 해서 느린 호흡, 서호흡, 그리고 빈 호흡에 해당되는, 요거는 단지 그 호흡 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환기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는 흡기와 호흡기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간호에 있어서는 이제 정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비정상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느린 호흡, 그리고 빠른 호흡도 그렇지만 호흡에 의해서 정상 호흡, 그리고 비정상적인 협착음, 천명음, 수포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때 활동 글쓰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이제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혈압으로 가면요. 그래서 혈압에는 우리가 수축기압, 이완기압이 있죠. 그 중에 동맥압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혈액이 동맥을 이제 치는 압력이에요. 혈관벽에서 느껴지는 압력.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가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빵 치고 나오는 게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심실이 수축할 때 압력을 수축기압, 그리고 심실이 이완될 때 상태를 이완기압, 그래서 120에 80이라고 하면 120이 수축기압, 80이 이완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120에서 80을 빼면 얼마인가요? 네, 40이죠. 이 40이 맥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평균 동맥압은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 혈압의 결정 요인, 수축력, 저항력, 순환 양, 혈액 점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혈압약 그 기전에 따라서 준다는 거.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운동, 스트레스, 인종, 성별, 투약, 비만, 일주기 변동, 질환,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정상과 비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은 120에 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고혈압, 아래쪽에는 저혈압. 그래서 고혈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고혈압도 이제 원발성과 2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는 것.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약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게 일단 원발성 고혈압이에요.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유전에 의한 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혈압.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측정 부위도 우리가 제일 많이 재는 곳이 여기잖아요. 네, 상완동맥 있는 부위. 그래서 위팔 쪽에다가 이렇게 감고 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여러 가지를 멀티로 잘해야 된다는 게 혈압 재는 거라고 했죠. 지금 임상에서는 전자로 재기도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거의 샥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전자로는 안 재지거든요. 그러면 수동으로 매뉴얼로 우리가 간호사가 가서 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르트코프 이제 음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우리 4주차 때 했던 부분들 한번 소리 있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익혀 놓으시면 실습 때 좀 더 쉽게 들리지 않을까요? 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 이제 산소 포화도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SpO2라고 하는 거는 기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서도 여기 있으니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동용, 일용으로 하는 거죠. 딱 부착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네,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그러면 5주차 다시 확인할게요.
그래서 5주차 때에서는 일단 입원 환경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이팅게일 얘기가 나와요. 나이팅게일은 환경을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기, 보온, 조명, 방해, 청결, 소음, 침대, 침구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또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병실 침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침대 높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일할 때는 허리 높이까지 오는 게 좋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계를 해서 일반적인 스탠다드가 있지만 또 노인병원에서는 좀 더 낮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침상 체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세, 반 파울러, 트렌들렌버그, 역 트렌들렌버그라고 해서 이때는 어떨 때 이런 거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앉힌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파울러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미 팔로우는 파울러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45도에서 이제 폐 확장 촉진 네, 그런 게 있고 트렌들렌버그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맥기관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 기전을 알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들도 얘기했었고 빈 침상 그리고 사용 중 침상 이런 거 얘기했었고 입원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흐름도 입원 준비하고 환자가 도착하고 이제 기록 교육을 하고 이제 보유약을 이제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약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약들은 이제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중으로 약이 처방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식사도 오자마자 이제 입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예민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제 입원하게 되면 잘 챙겨 주셔야 된다 했고 이제 피를 뽑던 소변 검사를 하던 이제 뭐 가슴 사진을 흉부 엑스레이를 찍던 이런 검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진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릴 거고 그 처방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흐름도였고 전동 트랜스퍼는 어떤 게 있었다 했죠. 동일 기간 내에서 이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외과로 가는 이런 정과, 과를 이동하는 게 있었고 호실, 병실 101호에서 뭐 302호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다 전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병동 간호사에게 인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동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도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는 뭐 낙상 이런 것들 통증 도구들이 있었고 이제 퇴원에 해당되는 거죠. 입퇴원이니까 퇴원에서는 어떻게 된다? 퇴원 준비를 그 전 듀티인 이제 거의 나이트번이 다 정리를 해놓고 일단 아침에 되면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퇴원 진행이 되고 원무과에 이제 다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 기록하고 이제 퇴원 간호 계획은 입원할 때부터 퇴원 간호 계획은 세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약 챙겨줘야 되고 퇴원 교육해야 되고 이제 퇴원 차트 해서 정리해서 내리는 것 이렇게 해서 입퇴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 사정 도구 낙상 위험 사정 도구 욕창 위험 사정 도구 그리고 통증 사정 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서 이제 426페이지에 이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체온, 맥박 이런 바이탈과 같이 똑같이 연령, 그리고 발달 단계, 그리고 생활 양식, 기동성과 건강 상태, 감각 지각 변화, 인지력, 정서적 상태, 의사소통 능력, 안전 지각력, 그리고 환경적 요인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어떻다? 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 443페이지에 이제 보호대의가 나옵니다. 레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보호대. 근데 이제 환자 일부의 이제 신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되게 예민하다고 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합법적으로 이 레스테인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보시면 억제 혹은 격리는 환자,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런 보호대가 있습니다. 조끼,
그리고 벨트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애기들, 그리고 전신 보호대라고 해서 마음이 보호대라고 이제 우리 미라처럼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에서도 우리가 실습실에서도 간단하게 이 보호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6주차 보겠습니다.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그리고 감염 회로 이런 부분이 집중으로 수업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균 상태라는 거는 에이셉시스라고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이제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과적 무균술, 그러니까 외과적 무균술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과적 메디칼 에이셉시스는 그 특정 미생물을 특정 영역 내에만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서 환자로 안 가게, 그리고 환자에서 간호사로 안 가게, 그리고 같은 신체 내에서도 항문에서 뭐 입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안 가게 하는 게 내과적 무균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수와 성장, 전파를 제한시키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도 이제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외과적 무균술은 서지컬 리셉시스라고 해서 스테랄리 테크닉, 멸균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역이나 물건에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포까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외과적 무균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미생물이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신에 이제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폐혈증, sepsis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균술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 감염은 이렇게 비뇨기계 감염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거고, 감염 회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의 개념은 뭐예요? 이렇게 감염 회로가 돌고 있어요. 그 중에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잘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체,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숙주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차단시켜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안의 내용을 쭉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독과 멸균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감염 회로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원인체, 저장소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과 멸균은 이런 피부 소독제, 소독제 등에 의해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소독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멸균 내용이 나왔고요. 멸균에는 어떤 멸균이 있는지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끓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제 이온가스, 가스 소독도 있고,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고압 증긴 살균 멸균이라고 하는 오토클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까지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표준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1단계 표준주의법이 있었고, 그리고 각 이제 그 병원별로 그 공기 감염인지 아니면 비말 감염인지 접촉 감염인지 따라서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7주차는 개인보호구 그리고 통증의 종류였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래서 개인보호구에는 장갑, 가운, 마스크, 보호 안경 이런 개인 보호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지 쭉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착용하는 순서, 벗는 순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고, 특히 이제 벗고 나올 때 결핵은 일반적인 고기에서 바뀌었다고 했죠. 뭐가? 마스크, 그리고 가운 벗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갑, 마스크, 가운, 손 씻기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손 개방식으로 장갑 끼는 거, 폐쇄식 장갑 끼는 것들이 나왔던 거 있었고, 이제 통증으로 넘어가면 통증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극히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에 이제 통증에 대한 그런 거고, 그리고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위별 지속시간, 강도,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눠졌던 게 있었고,
그리고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민족, 문화, 발달 단계, 환경과 지지자, 통증 경험, 과거 통증 경험, 현재 통증, 의미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었고, 그러면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약에 의한 게 있고 비약물이 있다고 했었고, 그 약에 의한 것도 어떻다? 마약성이 있었고 비마약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키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안에 이제 주의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이제 또 질병 사이드로 올 수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증 관리는 그렇게 해서 됐고요. 이렇게 해서 7주차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학교에서 만나요. 그리고 4월 26일 월요일 10시에 우리 C반인 인문사회관 402호에서 시험을 치고요. 시험 이후에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OT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